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초대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먼저 그 지난 3월에 이제 거의 만 2달 정도 돼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선 후보로 확정되셨는데요. 개혁신당에 한 달 반 정도 지나가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 대선이라는 것이 예고에 없던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스스로도 좀 당혹스럽고 네. 하지만 저희 개혁신당이 선명한 네. 그러니까 계엄의 탄핵에 책임이 없는 네. 또 중도 보수 계열의 정당으로서 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성실하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조기 대선인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조기 대선입니다. 지금 이제 우선 제가 국민들이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께서 여기에 동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범보수 진영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범보수 진영으로 이준석 후보를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지금 추려졌습니다. 각 후보들을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네. 보수 진영이 큰 낭패를 봤다 이런 생각하고요. 네. 그 낭패를 본 이유는 보수의 철학이나 아니면은 가치에 대해서 전혀 내재화가 안 돼 있고 네.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정치판을 흐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봐도 그냥 정치 행보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 가기 어려우니까 국민의힘에 온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기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보수에 있어서 보수의 적자를 자처하기에는 어느 정도 결핍이 있었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꾸 의심받으니까 입으로 자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결핍을 메우기 위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과연 보수 진영이 진짜 보수의 철학이나 가치를 담아온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또 때가 되니까 나타나가지고 나는 보수요 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느냐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보로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95% 이상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한동훈 후보 이런 분들 나와 있는데 이분의 실적을 보자면은 검사로서는 보수 진영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절단냈던 그 전력이 있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잡아넣었던 이력이 있고 사실 그 외에도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 등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많이 해왔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면 과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대선 후보에 도전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속고 또 속으시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준표 후보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론의 여지 없이 장기간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수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이공계 스펙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한 인지도를 통해 가지고 정치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검증을 여러 차례 거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 분에 대해 평가할 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정치적 검증이 끝난 분이다. 네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우선 과거의 이력은 보수 때려잡던 사람이고 네. 또 지금 이분이 나와가지고 결국 잡는 포지션도 또다시 이제 보수 진영 때려잡는 포지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보수를 말하자면 공격하는 그런 후보가 될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의 실적을 제가 앞에서부터 읊어보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기, 네. 그다음에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보수 진영에 많은 사람 잡아넣기, 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실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기사회상시키지. 그 다음에 당의 비대위원장 맞아가지고 총선 대패. 그 다음에 당 대표를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탄핵 당하는 정당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력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예, 이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을 실적으로 해야겠느냐. 네. 자꾸 이런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이겼다를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네. 예, 이거는 실소를 금기 어려운 얘기인데 금정구청장 선거는 지기가 어려운 선거입니다. 네. 예, 특히 보궐이면은 고연령층이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부산 금정구청장.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 실적을 가지고 네, 정치에 도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좀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지금 이준석 후보께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변함없는 생각이십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네. 이건 신용의 문제도 있고요. 네. 둘째로는 국민의힘이 현재 하는 행태가 보수 정당의 행태에 맞느냐는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이재명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서 보수가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정책 저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할 구석이 있지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주도하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곳은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박근혜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당대표를 성상납이라는 황당한 그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내쫓아버리고 네. 그런데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 보니까 무혐의가 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을 용기도 없는 곳이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생기니까 급한 마음에 무슨 빅텐트니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냥 역지사지에서 제 입장이 돼 보시면요. 네. 저는 제가 당대표 하면서 대선 지선 승리면은 역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실적이고 지선은 역대 최다 승리입니다. 타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거기 상황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생짜로 제 자리에서 뜯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 집 앞에 유튜버들까지 와가지고 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한테 뭐 이준석인 성상납 어쩌고 이렇게 방송하고 하던 그게 사실 얼마 안 돼까지랐거든요. 네. 네. 그럼 제 입장에서 이게 자꾸 뭐 선거의 당위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네가 사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뭐 이렇게 대의 명분에 동참해라 이런 얘기 있는데요. 글쎄요. 이재명의 정책이 싫고 이재명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대의와 별개로 생사람 잡는 것은 무슨 대의며 그 자당의 당대표를 생사람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대의를 주장하겠으며 네. 예. 제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네. 저는 이재명한테 피해 입은 건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사실상 거의 인간적인 모욕을 넘어가지고 네. 결국 뭐 제가 어떤 언론에서는 극단적으로도 표현했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식으로 몰아붙인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혹시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대의 명분을 저한테 얘기하실 분이 있다면은 본인의 자녀나 본인의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의 손자 손녀가 비슷하게 뭐 성범죄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의 자살 직전까지 몰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의 명분에 따라서 마음을 넓게 가져라 이런 말이 나오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역지사지 한 번만 해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이해가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또 화제 중에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시간 낭비 많이 했다 봅니다. 그것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개인적인 인품이나 이런 건 저도 좋아하고 네. 저한테도 잘해주시는 분이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은 사실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호사가들이 자꾸 언론에서 비중 있게 실어주고 그것 때문에 그런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정치공학적 언어가 한 2, 3주간을 지배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혁신 경쟁이나 아니면 새로움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분위기 자체가 흐트러진 겁니다. 네, 네. 예전에 반기문으로 실컷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20여일 만에 반기문 후보가 주저앉고 네. 그 대선은 원사이드하게 그냥 내준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보수에 전략가가 없는데 전략가 아닌 사람들이 전략가인 척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1시 정도, 오전 11시 정도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그 단일화라든지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조금 전에 한 11시쯤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과의 예. 단일화도 수용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당에서 각자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그런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가거나 와닿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 원래 자존심이 세신 분인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어떤 선거 유불리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 저는 지금 탄핵
당한 정당 입장에서 네. 어느 국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파격적인 태도 변화나 전술 전략이 아니면은 대선 못 이길 거라고 보는 게 그냥 확실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파격적이거나 이런 변화를 꾀한 대신에 주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네. 주판을 두들기는 거는 가장 예상되는 행보이고, 그래서 이전 투구만 있을 뿐이지 쇼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최근 이것이 다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지지율을 보고 이제 정치권에서 반응하는 태도들인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후보 압도적으로 좀 높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선 경선 기간 속에서는 양당에서 과표집 구간이 있습니다. 아, 가표집.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원사이드한 지금 경선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나름 자신들만의 숫자 올리기 열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뭐 90%로 후보가 되든 95% 후보가 되든 그게 세몰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화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50% 상회하는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도 있는데, 저는 뭐 그 기조는 경선이 끝나면 좀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시아투데이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파면되기 전에도 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조금 높아요. 예. 그거는 그러던 지지율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렸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론조사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고 그 대신 이제 적극적으로 야당 지지자들은 막 네. 전화에 응답하고 이런 상황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는 기세 싸움의 요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 직후기 때문에 또 기세 싸움의 요소가 있을 것이고, 네. 이제 경선 기간이라서 또 열심히 받고 이런 게 다 이제 요즘은 과표집에 대해 가지고 잘 알기 때문에 네. 이 기간에는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끌리는 이제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대선 후보의 본선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V형 정치인이시고요. 그래서 TV 토론에서 이재명 혹은 다른 국민의힘 후보 중 어느 후보를 겨냥할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좀 간단하게 맛보기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뭐 정치 공세 이런 것보다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사실 나라 크게 망가뜨릴 만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KNVIDIA 이러면서 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30% 지분을 먹어 가지고 배당으로 세금을 없애겠다 뭐 이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해 가지고 어디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 정도로? 괴짜 경제학입니다. 아, 이게 주식은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은 성장주,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버는 주식이 있고, 배당주 성격의 안정적인 이자 수입 성격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보통 연기금이 투자하고 아니면 국부를 투자했을 때는 그런 배당 성향의 주식들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면 계속 거기서 현금 흐름이 나와가지고 어떤 국가의 어떤 이익을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유리하고, 이재명 후보는 테크 자이언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50배 뛸 수도 있고 아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에 국부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초기 단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IT 기업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어느 단계에서 추가 투자를 받아서 지분이 많이 희석되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완전히 무슨 소각 처리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IT 기업의 초기 지분율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 그러면 몇 프로 가지고 있을까? 젠슨 황이 30% 절대 못 가지고 있습니다. 5% 10% 이 정도까지 가질 수 있어도. 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국부 펀드를 통해 가지고 30% 지분을 가는 테크 자이언트를 만들겠다? 이거는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그런 IT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해 가지고 사이클에 대해 가지고 개념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걸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예전에 보면은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은 자꾸 이재명 대표가 복지에 대해 가지고 허황된 얘기를 하니까 당신 그러면 돈은 어디서 이걸 갖고 올 것이냐? 네. 그랬더니만은 뭐 그걸 항상 설명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책을 어설프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이 나중에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발권력이나 아니면 채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조달할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지금 유로화나 엔화나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이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죠.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갖는데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분은 무슨 공상과학을 약간 괴짜 경제학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안 배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참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재명, 한동훈 후보의 AI 공략을 비판하고 안철수 후보를 좀 추켜 세웠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출신 이준석 후보만의 AI 공약 장점 그리고 AI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조, 200조 이런 얘기를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네.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숫자로 그냥 100, 200조. 작년에 대한민국의 AI 예산 투자했던 게 뭐 경우에 그 어떻게 분류하는 데 다르지만 4, 5조 정도 됐거든요. 이거 100조, 200조 이러는 것 자체가 그냥 기존 수치도 들여다보지 않고 뻥 공약 가까운 것이다. 수치를 물론 들여다보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되게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AI는 우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모델을 구축하고 나면은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모델을 돌리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유수한 전자문서화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작권 문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정 이용 가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게 예측 가능해져야 AI 산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보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생성된 문서나 아니면 기록물 같은 것들을 AI 모델이 학습만 할 수 있어도 상당히 앞서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을 세워야 되냐 이런 게 정치권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요. 자꾸 정치권이 무슨 뭐 GPU를 사면 된다, 뭘 사면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GPU를 산다 이런 거야말로 민간에서 수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대한민국 정부가 가서 GPU 산다고 엔비디아가 뭐 물량을 배정해 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정량적인 것 때문에 GPU를 얼마어치 산다 뭐 이런 것들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는 데이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인재 육성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재를 얼마나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육성해내느냐가 나중에 모델 경쟁력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이 될 텐데 그 분야에서 지금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뭐 학과들이야 AI 학과 이래가지고 많이 만들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갈 만한 아주 수준 높은 학과들이거든요. AI 이름만 달았다고 다 무슨 AI 학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과 그리고 이런 데이터 학습에 있어가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준석 후보가 전공자시다 보니까 좀 전문성 있는 사실 저랑 안철수 후보가 내일 그래서 오후 2시에 판교의 그 테크노밸리 광장에서 이 주제와 뭐 여러 가지 이공계에 대한 주제를 놓고 공개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제가 안철수 후보를 존중하는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내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런 그 이재명 한동훈 후보처럼 허황된 얘기가 안 나옵니다.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사업을 또 이쪽에 사셨던 분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귀결이라고 논리적 귀결이 맞는 이야기를 하신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그냥 산업 발전이나 아니면 기술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은 100조, 네가 100조 난 그럼 200조 뭐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퍼퓰리스트는 피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헌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분권형 개헌이고 그러다 보면 국회가 권력이 더 세지는 것이 좀 그렇게 규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회의 어떤 권력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그 여론들이 높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지 안 그러면 개헌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헌은 하면 좋다인데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탄핵 사태, 계엄 사태 터지고 나가지고 보수 진영의 원로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은 이 대표 개헌을 해가지고 이 개헌 연대를 만들어서 뭐 이재명을 꺾고 이런 얘기하길래 제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개헌이란 단어를 입에 먼저 꺼내는 쪽은 수세에 몰린 쪽이다. 왜냐 자기들이 대통령 당선시킬 수 있고 그렇다 치면은 왜 대통령의 권한을 깎는 방향으로 개헌하자고 하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헌이라는 얘기는 패배자 연호라고 비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꺼내고 유도하는 순간 국민들이 쟤네가 질 것 같아서 그러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걸 꺼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제가 지금 한덕수 총리님의 출마 여부를 놓고도 한 2, 3주 지금 거의 보수 진영이 혼란에 빠졌다 그랬는데요. 개헌 가지고 또 한 2, 3주 앞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하면 당연히 좋죠. 지금까지 누적된 개헌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개헌을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건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18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냉정하게 개헌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뭐랄까 의견 집중은 정작 대선에서 논의돼야 될 다른 문제들을 덮어버린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 네. 그리고 국회를 또 세종으로 옮기겠다.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종시라는 것은 네. 결국 노무현의 꿈이었고 네. 그리고 박근혜의 소신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국가가 사실 앞에 전 정부가 했던 말들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을 가져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공약하면서 어제 여가부 뭐 이런 부서들은 폐지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통일부 이런 부처들은 이제 통폐합하겠다고 했는데 세종으로 가는 것과 별개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서 부처 효율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 효율화. 예, 지금 대한민국에 19개 부가 있는데요. 제가 13개 부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9개를 13개로. 예, 그래서 네. 통일부를 외교부 합쳐가지고 외교통일부를 만들고 그리고 산자부를 산업에너지부로 개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를 내무부로 바꾸고 네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고 네. 국가보훈부 이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생긴 건데 이건 사실 왜 부로 옮겼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해가지 않습니다. 물론 보훈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보훈부로 하게 되면서 사실 그냥 보훈처도 원래 장관급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부만 하나 늘었다 그런 네. 상황이고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 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양수산부에 해양교통, 운송 기능을 합쳐가지고 건설교통부를 바꾸자. 건설교통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을 떼어가지고 1차 산업부로 바꾸자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뉴질랜드에서 이런 1차 산업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우리도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여러 영역들을 관장하는 부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서 교육과학부를 만들자. 교육과학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개편이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 이제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새는 돈들을 줄여가지고 효율화된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조세 부담도 좀 낮춰야 되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필요한 곳에 돈이 집중 투자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심하게도 보수든 진보든 양쪽에 누가 후보 나오면요. 항상 뭘 이익 집단에 끌려가지고 뭐 더 해주겠다,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줄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용기 있게 얘기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포퓰리스트적인 정치를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 한동훈 뭐 이런 분들 다 할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식의 포퓰리스트 정치를 극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 저는 각종 규제와 세금을 없애고 깎는 것에 네. 우선 올인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세금을 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 혜택 같은 것들, 과잉 복지 혜택 같은 것들 축소해야 되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지점은 분명한 보수의 아젠다입니다. 저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꾸 이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일론 머스크처럼 전기톱으로 잘라버리겠다고. 예, 하는. 어디 그냥 뭐 그 보수 때려잡던 검사 네. 둘이 와가지고 검사 1과 검사 2가 와가지고 자기가 보수인 척하는 거 이런 거 속아 넘어가는 게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좀 그분들이 예전에 그러면은 왜 대통령 2명 뭐 죄가 있어서 넣었겠지만은 잡아넣는 수사를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거의 1000명 가까이 수사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와가지고 무슨 또 자유 그러면서 보수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이나 이준석 후보께서는 정책 간담회보다도 이전에도 그러셨고 자전거를 타고 뭐 출퇴근을 하거나 네.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국민들과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시는데 거기서 어떤 그 느끼는 민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바닥에 계속 돌아다니면요, 그거는 우리들만의 섬에 갇혀 있는 거, 성에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야 정치 초고학년층이고 네. 그렇지만은 당장 거리로 나가가지고 아침 인사, 오늘도 제가 대전에서 아침 하고 왔습니다만 가보면은 정말 그 민생이라는 거는 훨씬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 이런 것을 볼 때도 뭐 찬성 반대 아니면 지지 안 뭐 이런 걸로 이제 2점 척도나 4점 척도로 구분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론은요 그렇게 절대 정량화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정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 말인즉슨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가지고 가는 차들 앞에서 인사하면은
전 너무 열렬히 반응하시고 그러면서 웃는 표정만 봐도 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 섞인 눈빛으로 보시고 신기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정성적인 것들까지 알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 선거를 뛰든 남의 선거를 도와주든 항상 저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국민들과 소통하고 거기에 반응에 따라 선거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TK나 수도권, 제가 오늘은 충청권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TK 지역에서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가 출현해서 낡은 보수를 대체해야 된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열망 자체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쨌든 거대 양당 정치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당 정치를 깨뜨릴 어떤 젊은 이준석 후보의 방안이 있습니까? 양당 정치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네. 장기화되는 겁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분란들을 야기했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내쫓겠다 그러고 네네. 뭐 폭거를 했죠, 폭거를. 네네. 근데 그랬을 때 이 양당 정치라는 틀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것에 저항하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집단 인치에 동참하지 않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폭군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영이 이제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은, 고쳤을 수 없으면 바꿨어야 된다는 인식이 커진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거의 뭐 5, 6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이제 벌써 이제 8년 됐죠. 이 8년의 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를 이겨본 당대표는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졌죠. 뭐 홍준표 대표 지금 나와 계시지만 얘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 빼고 다 졌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황교안 대표 나와가지고 자신만만하시더니만 180석 당했죠. 네. 민주당이 180석 갖게 되는 대패를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이준석 체제 들어오면서 겨우 이제 연달아서 이기기 시작하고요. 그것도 네. 압승했습니다. 네,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세종시까지 이길 정도였으니까요. 네, 네. 세종시는 저밖에 안 이겨봤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보면은, 예? 김기현 대표 뭐 그 보궐선거 졌죠. 한동훈 대표도 총선 그냥 시원하게 해드셨죠. 완전 시원하게 졌죠. 예, 완전 시원하게 해드셨죠. 진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왜 자꾸 이런 실적이 안 나는 정치를 선호하느냐. 네, 네, 네. 그것은 기득권 세력의 변화에 대한 거부를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당대표였을 때 가장 공격 많이 받았던 지점이 뭡니까? 결국에는 공천 자격 시험 같은 것들. 네. 무능력자는 애초에 공천 받을 수 없게 하겠다. 제가 낸 시험이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그냥 일간지 기자들 가가지고 그 공천 자격 시험이라는 거를 시험 보면은 사전에 공부 안 하고도 다 80점, 90점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꽈락을 60점으로 송해놨더니만은 그거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방의원 후보 중에 계세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시험을 내가지고 사람을 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 지방의원을 하면 안 되는 수준의 지적 능력 가지신 분들 걸러내겠다는 건데, 이걸 엄청나게 음해하고 그래가지고 당대표 내쫓겠다 나서가지고 내쫓을 방법이 없으니까 성상납 같은 이상한 무혐의 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제 던져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러면 또 무슨 뭐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무고로 걸어가지고 또 거기서 그 성상납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혐의 판단을 정확히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어디 보고 온 정보 가지고 계속 그런 유언비어 협포하니까 보수 진영이 갈수록 여기에 발을 들일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저기는 선거 이기고 당 개혁하려고 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심어가지고 당대표 내쫓아내고 아직까지 2차 가게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누가 여기서 정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허은하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혁신당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작년 말쯤에 허은하 대표가 뭐 이런저런 일을 했을 때 뭐 이런저런 호사가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보시면 아마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것도 무소속으로. 이게 사실 허은하 전 대표가 어떤 분인지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만약 이분이 실제로 대선을 뛰신다면은 그 과정에서 보여줄 많은 행동들이 네. 그럼 지난 몇 달간 개혁신당에 있었는데 왜 일어나는지 네.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개혁신당에 절대 내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네. 어제 보면은 뭐 허은하 전 대표가 한 30여 명 정도 되는 당원들과 뭐 탈당한다고 하면서 대거 탈당이라고 기사를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개혁신당에 어제 들어온 당원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황당하고 개혁신당에 지금 7만 5천 명이 넘는 온라인 당원만 해도 있는데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으면 뭐 반반 정도 아니면 뭐 하다못해 5대1 정도로 돼야지 그 갈등인 것이지 그때 보면은 그래서 허은하 대표의 물러나는 그 투표에 대해 가지고 92%가 넘는 당원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92% 정도가 그런 투표를 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한다면은 내부는 없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또 그렇게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고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남겨주십시오. 예, 이번에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과 보수 진영의 화양연화는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호사가들이 이준석이를 쫓아내야지만 지지율이 오른다. 이준석이 쫓아내면은 선거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들이 하나도 안 지켜졌는지. 그리고 이준석이는 뭐 여성의 지지를 못 받는다. 이런 음해하신 분들이 지금 동탄에서 동탄 맘들의 지지를 입어가지고 당선된 이준석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지.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앞으로 나서서 성과를 내고 하면은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것도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무슨 뭐 성상납이니 뭐 학력 위조니 전부 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공작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보수 진영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하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직 그런 유튜버들의 그런 허위 정보의 미몽에서 빠지지 못하시고 댓글창이 열린 데서 허위 사실 유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양해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지금 주변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비웃거나 손가락질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이미 다 그런 것들에 대해 사실관계가 정립된 다음에도 마냥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께 싫어하시는 뭐 중국인 댓글 부대 같은 거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수가 새로운 아젠다, 그리고 개혁 아젠다, 그리고 미래의 젊은 세대가 줘야만 하는 아젠다를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보수 진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집권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열심히 애국하신다고 이준석 욕하는 댓글 다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이재명 도와주는 겁니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그 홍준표 기자회견과 연결되는 건데 네. 한덕수 대행을 포함한 범보수 단일화 빅텐트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제가 이 말씀만 드리자면요. 3자 구도와 2자 구도 중에서 당연히 양자 구도가 유리할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기도 남부에 한 30-40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수가 절대 유리한 분당, 갑을을 제외하고는요. 보수가 다 졌다고 보면 됩니다. 양평도 거기 뭐 남부로 치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경기 남부 지역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다 보다도 국민의힘은 절대 안 찍는다가 상당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빼고 저는 동탄에서 3자로 붙어가지고 42%로 승리했지만은 나머지 모든 지역구는 국민의힘 뭐 사실상 1대1로 붙었거든요. 근데 전패한 거 아닙니까? 분당 빼놓고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왜 그러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양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패하고 심지어 용인갑이나 아니면 뭐 용인정 이런 곳은 용인병 이런 곳은 되게 보수가 유리한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이기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뭐 단일화 무슨 빅텐트 이거 솔직히 중도나 아니면은 진보 성향의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거 그냥 정치공학이지 뭐가 감동을 주는 이야기겠습니까? 싫어지도 않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탄핵 이후에 전국선거 이겨본 그리고 3자구도 선거도 이겨본 저 이준석이 하는 말을 좀 믿고 들어주십시오. 그거 계속 지금 다 선거 지금까지 다 떨어지고 말아먹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들어가지고 절대 보수 진영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